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살 빠지는 속도나 혈당 반응, 컨디션이 모두 다를까요? 이 강연에서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대사적 특성을 여러 연구를 통해 풀어냅니다. 그리고 대사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 영양소 비율에 집착하지 않고도 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1편에서는 최고의 식단을 찾는 것보다 최적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뤘죠. 그리고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탄수화물을 훨씬 잘 처리할 수 있는 유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로 몰프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을 짚습니다. 바로 케토시스 대사 상태가 인간의 기본 모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키토식이 좋다 혹은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키토제닉 식단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차원의 정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최적의 식단이라는 게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유전자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인간은 원래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큰 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아밀라아제 유전자입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영장류보다 아밀라아제 유전자의 빈도와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저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적어도 식단만 놓고 봤을 때 케토시스는 인간의 기본 모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케토시스가 수백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생존의 동반자였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 몸은 기회만 되면 케토시스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를 예로 들어보죠. 이 채소들은 순탄수화물로 치면 약 25g 정도 됩니다.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이죠. 꽤 많은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보다 더 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기에 당근이나 비트 같은 뿌리채소를 조금만 추가한다면 순식간에 케토시스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토르티아 한 장? 그거 하나면 게임 끝이죠. 바로 키토아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가? 흥미로운 건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단백질을 초콜릿 케이크 취급하며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포도당 신생합성이 일어나면서 케토시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가? 결국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만약 케토시스가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대사 상태라면 왜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 몸은 기회만 되면 그 상태를 벗어나려 할까요? 제 이해로는 케토시스라는 상태 자체가 약간의 대사적 비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산을 케톤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생존에 집착하는 우리 몸의 대사는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설명을 통해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 키토가 절대적으로 최고다 같은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건 맥락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란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활동량, 스트레스, 시대적 환경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이런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케토시스에서 쉽게 벗어나는 이유를 에너지의 비효율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케토시스 대사 상태에서는 지방세포의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고 생성된 케톤 체중 일부는 사용되지도 못하고 소변이나 호흡으로 배출됩니다. 이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의 환경에서는 이런 비효율성이 생존에 불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시대적 맥락에서는 이런 케토시스의 특성이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음식이 넘쳐나고 활동량은 점점 줄어드는 에너지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토시스의 대사적 비효율성은 오히려 현대인의 체중 감량과 대사 개선을 돕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반론은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누이트족의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고지방 식단을 해왔으니 당연히 케토시스 상태일 것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대부분 케토시스 상태가 아닙니다. 이유는 CPT1A라는 유전자의 변이 때문입니다. 이 변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퍼진 유전자 변이 중 하나입니다. 이 변이를 가진 이누이트들은 아예 케토시스 상태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백질과 지방산을 직접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여기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이 변이는 저혈당 위험을 높이고 유아 사망률을 3배나 증가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유전자를 선택했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극한 환경에서는 케토시스보다 이 방식이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키토제닉 식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류가 정작 진화적으로는 케토시스를 막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했다는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제가 이와 관련한 논문에서 찾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진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널리 퍼져 있을 수 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탄수는 좋고 고탄수는 나쁘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늘 지겨울 정도로 봐온 논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은 유전적으로 저탄수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아밀라아제 유전자를 봐라. 인간은 고탄수에 맞게 진화했다고 맞서죠.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배경이 어떤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팔레오 다이어트로 유명하고 진화 생물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임상적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건강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픈 인구를 줄여서 폭증하는 의료비를 막을 수 있는가입니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 현대인들은 비서구와 사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혈당 반응과 호르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시간 제한 식사, 운동, 낮은 탄수화물 섭취 같은 전략들이 대사적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단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인간은 육식동물인가 잡식동물인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로 물프 박사는 구석기 식단으로 알려진 팔레오 식단 전문가이고 그 분야의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화적 식단 연구에 진심인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이 논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역사적 배경이 어떻든 중요한 건 임상적 결과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조상이 뭘 먹었는가가 아니라 내 건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대사적 유연성은 쉽게 말해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어떤 연료가 들어와도 그때그때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우리 대부분은 탄수화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 커뮤니티에서는 대사적 유연성을 지방 대사를 깨운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키토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격한 키토나 카니보어 같이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식단을 지속하면 반대로 탄수화물 대사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키토식을 하다가 탄수화물을 다시 먹으면 혈당이 치솟거나 당부화 검사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쓰지 않는 기능을 비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저는 지방도 잘 쓰고 탄수화물도 잘 쓰는 몸, 즉 진짜 의미의 대사적 유연성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음식을 완전히 끊거나 장기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령 제가 대사적 유연성을 위해 지키는 원칙 중 하나는 지방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먹지 않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완전히 다른 영양소지만 둘 다 에너지로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들어오면 몸은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지방은 그대로 저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살을 찌우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모두 지방과 탄수화물의 조합입니다. 피자, 짜장면, 아이스크림, 과자, 크림빵, 케이크 다 마찬가지죠. 요즘 건강식으로 버터나 올리브유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지 않고 지방만 추가한다면 아무리 고가의 올리브유에 유기농 버터라도 아무런 효과 없이 살만 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히스테리시스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 이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논문 중 하나인데 제목은 식이 제한, 노화, 질병에서 나타나는 포도당 히스테리시스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논문은 대사 기질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유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떻게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대사 문제는 바로 이 히스테리시스, 즉 기억 반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공학 쪽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스미트 트리거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자회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입력이 들어오면 결국 어떤 식이든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과정이 유전자 수준에서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를 들어보죠. 우리가 아파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대사가 점점 포도당 중심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제대로 태우지도 못하고 케톤도 잘 생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몸에 보낸 잘못된 신호들이 포도당 대사 유전자라는 스위치를 켜버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할 숫자들은 모두 그저 임의로 만든 숫자예요. 이 포도당 대사 시스템은 어떤 입력값이 오라는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딸깍하고 켜집니다. 일단 이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 몸은 포도당 위주로만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먹은 지방은 사용되지 못하고 쌓여서 지방간이 되거나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 키토제닉 식단이나 단식이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설명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시스템은 마치 기억을 가진 회로처럼 작동해서 스위치를 끄려면 아주 낮은 지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아까 켜질 때의 임계치가 5였다면 꺼질 때의 임계치는 5가 아니라 0.3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켜진 포도당 중심 대사 스위치를 끄려면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정도로는 안 되고 거의 안 먹는 수준까지 가야 비로소 꺼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나 탄수화물 좀 줄였어 하면서 오, 좀 효과 있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케토시스나 격일 단식 같은 강력한 자극을 주었을 때 비로소 그 끈질긴 스위치가 탁 하고 꺼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히스테리시스의 원리를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의학계에서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로 몰프 박사는 어떤 사람들은 왜 키토식을 해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초반에 고생을 심하게 하는지를 히스테리시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대사가 한번 탄수화물 중심으로 굳어지면 그 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케토시스에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더 강하게 절제해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했을 때 더 심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허기, 두통, 무기력감 등 여러 증상이 한 번에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무조건 견디고 이겨내야만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끝은 식이장애나 폭식, 요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이어트를 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패턴이죠. 그러니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생각해보세요. 더 비만하다고 해서, 더 체력이 약하다고 해서 막 너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빡세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며칠 못 가 관두거나 부상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효과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식단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탄수화물을 끊고 지방 섭취를 늘리면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효과는커녕 안 좋은 반응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탄수화물도 주 단위로 서서히 줄이고 지방 섭취도 천천히 늘려나가세요. 저는 영상이나 책을 볼 때 처음 듣는 단어가 2개 이상 나오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고요. 뒤에서도 생소한 용어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자주 끊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스위치 이야기가 장기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포도당 중심의 대사 상태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분해할 때 나오는 부산물들이 주로 미토콘드리아의 복합체 1과 3, 4, 5의 경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경로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활성산소, 즉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뿜어낸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방 중심의 대사 상태에 있거나 인슐린 부담이 뚝 떨어진 대사 상태를 유지할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과 지방은 대부분 오탄당 인산 경로라는 다른 우회로를 통해 처리되는데요. 그 결과물은 주로 산화 스트레스가 매우 낮은 미토콘드리아 복합체 2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포도당만 태우는 대사 상태는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고 몸 곳곳에 염증을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패턴은 실험실 밖의 현실, 즉 전체 인구 통계 수준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프에서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평균적인 일반 사람들을 보면 건강하게 활력을 유지하는 기간은 짧고 나이가 들어 질병을 앓는 기간은 훨씬 깁니다. 하지만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중년의 체육인들을 한번 볼까요? 물론 모든 운동선수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들은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아주 오랫동안 대사적 유연성을 잘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수명 자체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는 시기도 삶의 맨 끝자락으로 한참 늦춰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압축된 유병기간 기억하시죠? 평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 아주 짧은 기간만 앓고 생을 마감하는 패턴 말입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우리의 호흡지수를 측정해봐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호흡지수란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량과 내뱉은 이산화탄소량의 비율을 측정한 값인데요. 몸이 포도당만 편식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수치가 1에 가깝게 나옵니다. 반면 지방을 원활하게 태우는 사람들은 0.7 정도로 뚝 떨어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예외가 등장합니다. 바로 케냐의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는 식단을 보면 엄청난 고탄수화물, 고전분입니다. 그런데도 호흡지수를 재보면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 대사에 훨씬 더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대사는 웬만한 탄수화물에는 포도당 대사 쪽으로 쉽게 휩쓸려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유전적 조건, 건강한 장내 미생물,
엄청난 활동량과 대사적 유연성 덕분에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산화 스트레스가 낮은 복합체 2 기반의 건강한 대사를 굳건히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현실은 이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대사적 유연성은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 10대 청소년들인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거나 제2형 당뇨병 문턱에 서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호흡 지수는 1에 꽉 막혀 있습니다. 몸이 포도당밖에 태우지 못한다는 끔찍한 뜻이죠. 이것은 몸속이 산화 스트레스로 가득 찬 환경을 의미하며 결국 수많은 대사질환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키토제닉 식단을 살 빼기 좋은 식단 정도로만 생각하죠. 물론 감량 효과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량엔 좋지만 건강엔 좋지 않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처럼 세포 단위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지방대사는 단지 감량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노화나 염증, 대사질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세포에는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이곳에서 ATP라는 에너지로 바뀌는데요. 음식에서 뽑아낸 전자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산소와 만나 에너지를 만들죠. 문제는 이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새어나오면 우리가 잘 아는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활성산소는 염증과 노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탄수화물 중심의 대사에서는 전자의 누수가 많은 복합체 1과 3을 더 자주 통과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 지방 중심의 대사에서는 전자 누수가 적은 복합체 2 경로를 많이 쓰고 또 5탄당 인상 경로에서 만들어지는 NADPH가 항산화 역할을 함께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이 훨씬 적게 일어납니다. 즉 지방대사는 단순히 다이어트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 질병을 예방하는 대사 방식인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지방대사가 꼭 식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영상에서는 케냐 장거리 선수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고전분 식단을 먹으면서도 호흡지수가 지방대사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낭만러너 심진석 선수 아시나요?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에도 다 못 먹을 양을 점심 한 끼에 먹어 치우는데요. 그럼에도 전형적인 장거리 러너의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죠. 물론 호흡지수 같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의 대사 상태를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식단이 대사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성공 공식 같은 건 없을까요? 제 생각에 최적이라는 것은 특정 숫자나 완벽한 비율로 딱 떨어지는 정답이 아닙니다.